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셀프 대관식을 마쳤습니다.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추대된 건데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이 이번에 국무위원회를 만든 것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위원회를 대신해서 김정은 시대 국정을 총괄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를 탄생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 개편이 어떻게 될지, 김정은이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으로 김정은이 추대가 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사실상 저는 당에서 정무국을 시설했죠. 그러면 당 정무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아마 정무위원회가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북한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국무위원회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할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정무위원회나 국무위원회나 큰 변화가 없다, 비슷하다,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국무위원회라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당국가 체제에서 맹실상부한 이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당에서는 위원장, 또 국가기구에서는 이 국무위원장.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개막과 함께 아마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게 아닌 것인가 이렇게 평가되고, 그러나 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려면은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극복, 여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가 공고화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직위에 오르든 김정은은 이미 사실상 국가 일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노동당 1비서 그리고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직책으로서 북한을 통치를 했고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를 했죠. 이제 노동당의 수반으로 또 국가 수반으로서 또 노동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제 그것들을 이행을 했는데요. 이번 계기의 특징은 이제 과거에는 이 과도적 단계를 거쳐서 권력 승계의 그 단계를 거쳤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식을 통해서 최고 수위 통치자로 이제 올라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결혼식에 비하면은 과거에는 약혼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혼식으로 올렸다, 식으로 올렸다, 아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사업 지도하고, 간부 임명하고 기타 등등 이제 했는데, 국방위원회를 대체했죠. 근데 국방위원회는 상설적인 그런 국가 통치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상설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기구로 발전이 돼서 기능을 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정은을 국가 수반으로 이런 형식을 빌려서 이제 수반의 자리에 올려놓고, 여기 모여 있는 이제 간부들은, 위원들이나 부위원장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NSC, NSC의 역할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가 상설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비상설적인 조직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제1위원장은 누구, 그다음 국방위원장의 역할, 또 그리고 국방위원회 역할이 다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다 있으면 일례로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인민무력부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이러한 부서가 모두가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었고, 또 그리고 전자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김영철이가 내려와 가지고 나는
국방위원회 정책국과 국방위원회 정책국 뭐 실장이다, 국장이다 이렇게 밝히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상설적인 조직체보다도 오히려 상설적인 조직체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상설이냐 비상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지만 어쨌든 이제 국방위원회가 사라지고 어떤 위상과 역할이 더 확대된 종합적 정책 결정 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생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 국무위원장의 임기가 있더라고요. 5년으로 돼 있던데 이거 왜 임기를 둔 겁니까? 임기를 둬야죠. 이 최고인민회의 먼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한 것처럼 네. 김정은의 직책이 9개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임기가 있죠. 네. 그래서 5년 임기를 마치고 김정은 역시 과거의 김정일이나 김일성 역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대의원으로 추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국무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추대하는 네. 형식으로 계속 이제 임기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양 교수님, 이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위원장이 됐고요. 부위원장의 자리를 보니까 군과 당, 내각을 대표하는 황병서와 최룡해 그리고 박봉주 총리가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 3명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실세라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겠군요. 아마 그 실세라는 표현보다도 네. 뭐 측근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험을 좀 부족한 네. 경험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그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황병서와 그 이 박봉주는 네. 실무 전문가형입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측근으로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채용에는 조금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뭐 이 행명 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네. 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회를 측근으로 계속 두는 것은 아마 충성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태를 보면은 책임 정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병서에게는 군을 맡기고 네. 채용에는 당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그 박봉주 이거는 내가로서 경제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책임 정치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총괄하겠죠. 또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책임 정치 속에서 자기의 지도력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정치라는 것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행태가 이번 최고인민회에서 이런 그 일종의 그 국무위원회 그 구성을 보고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배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고령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겁니까? 저는 그 고령이기 때문에 배제가 아니고 북한의 당국가 체제에서 그 배제된 것을 우리가 그 분석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은 그 맹목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수반입니다. 네. 수반이 또 그 이 다른 국가기관의 그 나름대로 지휘를 받는 이런 것도 들어가면은 국가 행정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남은 나름대로 네. 맹목상의 수반으로서 남겨두고 그 외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국무회에 배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배제된 것이지 네. 뭐 고령 뭐 이거에 가지고 배제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무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리수용과 리용호 그러니까 외교 라인 쪽이 2명이나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김정은이 외교 정책에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차 당대회 때 이미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색깔을 보였죠. 이번에 선출된 저 위원들, 위원장들을 보면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그리고 외교, 통일 요 세 부분 물론 박봉주 총리 내각 총리가 있습니다만 안보, 외교, 통일 라인의 실세들 그리고 실제 국가를 통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경제는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박봉주 총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는 좀 많이 도외시됐다고 볼 수 있죠.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총리도 한 명도 없고요. 네. 이 부총리가 없는 반면에 결국은 외교 라인은 2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 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 산업과 관련된 또 당 비서 이제 부위원장이죠, 당 부위원장. 그렇게 포진된 것으로 봐서는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통치하는 안보, 외교, 통일 그런 수장들을 이제 자기가 이끌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교 쪽에 중점을 더 뒀고 경제 쪽의 위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국가기구로 조평통이 재편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 좀 남북 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북한에서 조국통일 그 평화위원회 이것은 뭐냐면 당의 외곽기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국가기구로 재편됐는데 네. 크게 그 이 기능이랄까요? 임무와 권한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도 보이고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방금 이제 우리 그 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는데 이번에 국무위원회 핵심적인 부분이 통일 외교 안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그 이 조국 조평통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관심의 표시다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당의 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이 재편된 그 이유 이것은 아마 그 주변 국가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전에 보면은 그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그 이 대표단장 수석 대표 경 문제로 결렬된 사례가 있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제 북일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주로 당의 기구가 나서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정부 기구가 나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외교 이것을 갖다가 직접 관리하면서 공세적으로 펼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이런 복잡한 이것을 나름대로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가기구로 개편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화 공세를 펼쳐왔는데 이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승격을 시키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평통의 기능 중에서 대남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 문제와 통일 문제, 큰 틀에서 통일 정책으로 보겠죠. 우리도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통일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대북 정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전 위원장이 대화, 남북 교류, 더 나아가서 통일 방안,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평통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재미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민 위촌의 기념과 인민 사랑임과 안전을 지켜가시는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라고 하면서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는 김정은이 보시는 것처럼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건지 어떻게 이런 장면이 송출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수인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실무자들이 좀 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이제 장면이 외부에 나가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원래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절지 않습니다. 저런 많이 오거든요. 현영철 또 인민무력부장 전다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저런 모습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됐는데 아마 방송 사고일 것 같고요. 큰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이제 조는 모습이 잡히면서 카메라 앵글이 빠르게 이제 참관객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라면 영상을 편집하는 근로자들 처벌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은 우상화, 선전선동의 대가들이 모인 국가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했을 때 최고 지도자의 조는 모습 실제 졸았다 하면 여기서는 편집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편집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편집 일꾼들에게 일례로 무슨 이 편집을 좀 더 해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지기로 북한의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 선전선동 전면에 나선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 아니겠어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 지금 조는 장면과 직접 관련돼 있다 하면은 해임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김여정 부부장과 직접 관련됐다 하면 경고 조치로서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여동생인 김여정과 관련이 있다면 큰 처벌은 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 이 처형 제목 중에 하나가 졸았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졸아도 되고 현영철도 아래 부하들은 졸면 안 된다. 이게 좀 논리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북한 시스템의 병폐인 거죠. 네. 뭐 최고 지도자는 졸아도 되고 부하는 안 됩니다. 뭐 장성택 제목 중에도 이제 곤성곤성 박수 쳤다는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벌 내용에 포함이 됐죠. 저런 것도 뭐 부하들 그러는 거는 이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요. 저 회의 때 사실은 선전선동부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절거 있는지 또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데 만약 저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은 네. 이제 메모를 했다가 다음번에 참가를 1호 행사라고 하죠. 1호 행사에 제재를 가합니다. 참가를 안 시키든지 아니면 좀 나쁜 자리에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처벌도 가능하겠죠. 근데 김정은이 직접 절하시니까 네. 저 상황을 이제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 편집한 사람들 만약 저게 진짜라면은 네. 편집한 사람들이나 저 선전선동부 사람들이 물론 김여정은 다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크게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 화면이 이제 전파를 타고 주민들에게 다 방송이 된 거 아닙니까? 방송되지요. 근데 네. 원래 자세히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네. 그냥 또 이제 하도 뭐 우상화 관련된 그런 선전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포착을 해서 이제 보내고 하니까 공개를 하니까 북한에서 더 신경 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7차 당대회 때 영국 기자가 추방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북한이 크게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KBS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 당신 우리 네. 지도자 최고 존엄을 이렇게 행방이 없고 말하자면은 이제 어디로 튈줄 모르고 뚱뚱하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겠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아마 우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양 교수님, 이제 어쨌든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관장하는 어떤 공식적 자리 최고 수위에 올랐는데 국무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서 그동안 통치 스타일이 좀 변할지 그리고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그 7차 당대회에서 통일정책, 대납정책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도 조평동 세력 개편을 했지요. 네. 특히나 그 국무위원회 면면을 보면은 방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 외교 안보 여부에 대해서 직접 총괄하면서 집중하겠다.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처 더 나아가서 서방 국가 정상 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또 한미를 중심으로 독자 제재 이런 상황에서 정상 외교를 펼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외교라는 것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도 또 우호 국가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앞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경제 문제는 내각에 일임시키는 그런 책임 정치, 분할 정치 이렇게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서해 NLL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다고 했는데 북한
군 당국이 자국 지역인 갈도와 아리도를 통해서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갈도와 아리도에 무기와 감시 장비, 병력을 배치했다는 건데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은 김정은 지난 5년 동안의 통치 기간 이제 대관식 이번에 그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후계 체제 그러니까 권력 이양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치에 집중을 했죠. 자기가 대관식을 하면서 북한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그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요. 군사 문제, 핵미사일 개발해서 이제 그 최고의 성과, 자기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최고민의 회의 전에 이제 또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했고요. 또 올해 초에 뭡니까 저 4차 핵실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자 거리를 포함해서 뭐 각종 공원, 유의시설 이런 인민 친화적인 치적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또 이 그 국가 최고 지도기관의 면모를 보면 이제 안보, 외교, 통일 이런 라인을 꾸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실질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부 정리가 다 됐고 자기에 대한 이제 대관식 이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대북 제재 타파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돌려 세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 계속 된다면 만약 그것을 타파하게 한 이제 도발, 군사적인 도발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갈도에 이제 방사포 배치하고 또 뭡니까 아리도에 뭐 특수부대 배치하고 이런 조항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와 유사한 그런 도발 그리고 또 요즘에 연평도 얘기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엔 그 뭡니까 불법 조업 퇴치하는 과정에 제2연평도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현 국면을 타파하고 되돌리기 위한 그런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